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렸던 LA 총영사관 내 국정원 영사의 성추행 사건. 어떻게 공간 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고 또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는지 여기에는 특수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LA 총영사관에는 외교부 외에도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일으킨 국정원 소속 영사의 경우 업무 특성상 신원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공간 내에서 은밀한 범죄를 저지른 은밀한 이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정보기관 국정원. 영화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만 이들은 다양한 국가에 파견돼 정보 수집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LA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소속 주재관은 3명. 성범죄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급 공무원부터 실무 담당자까지 미국 서부 지역 정보 수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총영사 바로 아래인 부총영사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명함에는 아무런 타이틀 없이 영사라고만 표기합니다. 아무래도 기밀 업무를 좀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높으신 분들로 좀 평가되는 게 보통인 것 같아요. 자신을 숨겨야 하는 업무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누가 국정원 소속 영사인지 모르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사실 국정원 소속 직원들은 아예 그냥 별개로 볼 수 있어요. 성격상, 업무상, 공간 행사했어도 단체 사진도 한 번도 찍은 적도 없고. 그쪽 소속이니까 그쪽 일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 별로 안 가지려 하거든요.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사건도 아무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폐쇄적인 임무를 띠는 특성 때문에 LA 총영사관 내에서도 존재 자체가 베일에 가려진 상황. 이번 사건 역시 일반에 공개된 시점이 사건 발생 이후 3개월인 점도 이들이 쉽게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앞으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성범죄 교육을 보다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특수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지붕 두 가족에게도 적용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어제 열린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는 혹평을 받았던 지난 대선 후보 토론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펜스와 해리스 두 부통령 후보들을 통해 정책을 들을 수는 있었지만 대선 판도를 뒤엎을 파격은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열린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에는 투명 차단막이 새롭게 설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 여파로 추가된 조치입니다. 토론 시작부터 두 후보들은 코로나 사태 해결 방법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On January 28th, the Vice President and the President were informed about the nature of this pandemic. They knew what was happening and they didn't tell you. And that was he suspended all travel from China,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Now, Senator Joe Biden opposed that decision. 백신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But if Donald Trump tells us that we should take it, I'm not taking it. And Senator, I just ask you, stop playing politics with people's lives. 이어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패배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펜스 부통령은 오히려 바이든 후보가 중국 공산당의 치어리더였다며 비난했습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의혹과 대법관 인준, 오바마 케어 등과 관련해 양보 없는 설전을 펼쳤지만 두 후보 모두 민감한 주제는 피했습니다. 대통령이 요구할 경우 비상계획이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두 후보 모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문서답을 내놨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자신이 부통령 후보가 된 첫 흑인 그리고 아시아계 여성이라고 대답했고 펜스 부통령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혼돈만 가득했던 지난 대통령 후보 토론과 달리 무난하게 진행되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대선을 뒤흔들 만한 결정타는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나라의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파리가 앉았다.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유명한 방송사고의 멘트죠. 이 부통령 토론회에서 미국판으로 재현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승자, 물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토론회 이모저모 박시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유타에서 있었던 펜스 부통령과 해리스 후보의 TV 토론회. 펜스 부통령의 머리 위에 파리가 한 마리 날아와 앉습니다. 사전에 출연 약속이라도 한 듯 내려앉은 파리는 날아갈 생각을 않습니다. 제작진은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아크릴 가림막까지 준비했지만 파리의 침투는 막지 못한 모양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되자 파리는 SNS상에서도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단돈 $5를 투자한다면 이 캠페인의 부흥을 도울 수 있다는 제목과 함께 파리채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한 네티즌은 바이든과 해리스의 팻말을 들고 있는 파리의 합성 사진을 만들었는가 하면 또 다른 네티즌은 파리에 앉아있는 앤트맨을 합성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펜스 부통령은 인종차별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한편에서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파리라는 우스갯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월러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끼어들기를 막지 못해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부통령 후보 토론회의 사회자 수잔 페이지는 펜스 부통령이 정해진 시간을 넘기는 것에 대해 강하게 막지 못했으며 시종일관 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써 시청자들의 눈길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참다 못한 해리스 후보는 코로나19에 관련된 발언 도중 펜스 부통령이 끼어들자 한마디를 던지며 강한 여성의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But Susan, this is important. I want to add, but if Mr. Vice President, I'm speaking. I'm speaking. 결국 이번 토론회는 파리가 승리를 차지했으며 패자는 사회자 수잔 페이지라는 불명예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편 CNN의 집계 결과 이번 96분간의 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는 펜스 부통령이 36분 27초, 해리스 후보가 36분 24초를 각각 발언해 발언 분량에서는 대체로 공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한편 다음 주로 예정된 대통령 후보 2차 토론회 개최가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토론회 주최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다음 주 토론을 화상 진행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선 토론을 주관하는 비영리기관 커미션 온 프레지덴셜 디베이트가 15일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된 대선 TV 토론을 대면이 아닌 화상을 통한 버추얼 토론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토론회에 참석할 경우 토론회장 내에서의 2차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각각 자신들의 장소에서 화상을 통해 토론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화상 토론은 시간 낭비고 참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No, I'm not going to waste my time on a virtual debate. That's not what debating's all about. You sit behind a computer and do a debate. It's ridiculous. And then they cut you off whenever they want. 반면 조 바이든 후보는 직접적인 답은 하지 않았지만 화상 진행 방식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1차 토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끼어들기식 발언으로 힘들었지만 화상 방식에선 이 같은 난전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e don't know what the president's going to do. Change his mind every second. So for me to comment on that now would be irresponsible. I think that if I'm going to follow the commission recommendation. 당초 2차 토론회는 타운홀 형식으로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해 각종 정책과 공약 등에 질문하고 후보들이 답하는 식으로 치러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상으로 진행될 경우 이 타운홀 형식의 진행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선 최악의 경우 2차 토론회는 조 바이든 후보만 참가하거나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시간을 활용해 야외 유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그럴 경우 2차 감염 확산 등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난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을 바꿨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경기 부양책 협상 중단을 선언했는데
다시 또 민주당과 협상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팍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부양책 협상을 재개했다면서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안건과 관련해선 국민 1인당 $1,200 지급과 항공산업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위터에 전격적으로 부양안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180도 발언을 뒤집은 것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오늘 기자들 앞에서 여전히 부양안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공화 민주 두 수장이 확인한 만큼 대선 이전에 어떤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다시 생겼습니다. 이번 발언이 여전히 포괄적 추가 부양안이 아닌 개별안에 대한 협상을 말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부양안 전체 총액에는 큰 차이를 보였지만 세부안들에는 상당 부분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어제 마크 메도우 백악관 비서실장도 개별안에 대한 의회 협상에는 여지를 남겨둔 바 있습니다. There's about 10 things that we agree on, and if the speaker is willing to look at those things on a piece-by-piece basis, then we're willing to look at it. 한편 이틀 만에 협상 중단에서 재개로 상황이 급 반전한 것은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도 풀이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중단 지시를 발표한 직후 증시가 급락하고 공화 민주 양측 지지자들이 모두 반발하면서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카운터파트인 민주당이 모두 부담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치료했다고 극찬한 새 항체 치료자와 관련해 약을 개발한 리 제네론 측이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제약사 리 제네론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다니엘 클론 항체 치료제의 긴급 사용 신청서를 연방식품의약국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 제네론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긴급 사용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연방정부가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리 제네론 코브2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치료제는 2개의 다니엘 클론 항체를 혼합한 치료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션 콘리 대통령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 감염 초기였던 지난 2일 임상시험 단계인 이 치료제를 8g가량 투여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약물을 투여받은 뒤 상태가 급격히 호전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치료제의 사용이 긴급 승인된다 하더라도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국민들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사인 리 제네론은 환자 5만 명에게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했지만 추가 물량 제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2020) 미국의 운명을 바꿀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오늘부터 대선일까지 올해 미국 대선의 흐름과 현황, 주요 접전주와 판세 분석, 나아가 각 지역별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 상황까지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기 쉽게 이번 선거를 풀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70. 미국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숫자입니다. 흔히 한국 대선과 같이 직접 선거 방식이 아니라는 점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미국이 자치권을 가진 50개 주가 모여서 구성하고 있는 나라이고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은 이 50개 주를 관할하는 통치권자라는 헌법적 이론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 선거는 거의 모든 주에서 승자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 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선거인단도 55명으로 가장 많죠.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 내 유권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바이든 후보를 선택한다면 바이든 후보가 55명의 선거인단 표수를 모두 가져가는 것입니다. 1960년 이후 미국의 선거인단 숫자는 538명입니다. 50개 주의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 그리고 수도인 워싱턴 DC의 선거인단 숫자 3명을 더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의 과반은 정확히 270명이 됩니다. 누가 이 270명의 선거인단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백악관의 주인이 결정됩니다. 양당 체제가 공고해진 20세기 이후 지금까지 공화당은 13명, 민주당은 8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이 중 12명이 연임에 성공했는데 공화, 민주 정확히 6명씩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 정확히 반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개 주를 살펴보면 각 주마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곳이 뚜렷이 갈립니다. 이렇게 미국 지도로 봤을 때 서부와 동부 해안가 지역일수록 민주당 지지도가 높고 내륙 남동부 지역으로 갈수록 공화당 지지도가 높습니다. 민주당 지지가 확고한 지역은 18개 주, 공화당 지지가 확고한 주는 이보다 많은 24개 주입니다. 그런데 이를 선거인단 수로 환산하면 민주당이 213명으로 공화당의 204명을 앞섭니다. 그만큼 캘리포니아와 뉴욕, 일리노이 등 인구 분포도가 많고 선거인단 배정이 많은 주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현재까지 흐름에서 공화당은 사실상 확보한 204명에서 66명을, 민주당은 213명에서 57명을 더 차지해야 백악관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선거제도 하에서 이미 양당의 지지세가 뚜렷한 주들의 투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접전 지역 주들,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들의 선거 유세 총력전이 펼쳐지는 이유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를 통해 앞으로 매일 전해드릴 대선 기획 코너 참여 2020은 KBS 아메리카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보다 알기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매일 단위 업로드를 통해 순차적으로 각 지역별 판세와 현황, 역대 대선과의 비교 자료 분석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